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 예, 약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 부작용이 심하게 생기는 사람도 있다던데, 약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의사들은 진료하기 바쁘고 약만 대충 처방해 주고, 처방전만 주고 열심히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치들이 좋아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없이 고지혈증 치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환자는 이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다름 아닌 제가 이 환자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다고 이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고 간식도 많이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286으로 왕창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60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개의 비율이 나누면은 4배면은 240인데 4배를 훌쩍 넘어가죠. 거의 4.5배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 비율이 왕창 깨져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비율을 얼마로 이하로 해야 되죠? 3.5 이하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5를 넘어가는 순간 LDL 사이즈가 많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건 중성지방이거든요. 예, 중성지방인데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100을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HDL하고 중성지방 비율도 2배를 안 넘어가는 게 좋은데 2배 하면은 120이잖아요. 그래서 1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약간 동맥경화성 패턴의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LDL도 200으로 엄청 높은 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160을 안 넘는 게 좋긴 한데 수치가 높고 이 수치의 이제 질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LDL 사이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DL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사이즈도 엉망이에요.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이 바로 작은 LDL인데 작은 LDL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관에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작은 LDL이 혈관 내피세포 안으로 이렇게 큰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은 이 내피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작은 콜레스테롤이 생기면은 안에 있는 염증하고 이 작은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사이즈도 상당히 작고 혈관에 활발하게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불이 예, 뜬 거죠. 그래서 빨간 불이 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운동한다고 지나치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생긴 그러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틴 안 먹으면은 혈관 막혀서 일찍 죽는다. 근데 제 주변 의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영상에도 제가 이제 스타틴 먹기 전에 식이하고 운동으로 충분히 해본 다음에 최소 용량으로 스타틴을 먹던지 해야 된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 저보고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 안 먹고 그러다가 어, 혈관 막힌다. 이렇게 막혀서 일찍 죽어라. 뭐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이제 동맥경화 상태를 눈 혈관이라든가 경동맥이라든가 그리고 건강검진 했을 때 이제 뭐 관상동맥 CT를 찍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자주 그 맥파 전달 속도라든가 경동맥, 눈 혈관 이런 것들을 해서 일찌감치 제가 혈관 관리는 다른 어떤 의사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편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을 먹지 않고 딱 2주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치료를 제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 운동하고 식이를 바꿨더니 콜레스테롤이 23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탈은 대략 한 200에서 240 사이가 적당하고 이 구간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구간이잖아요. HDL 비율도 조금 좋아졌고요. LDL도 150발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100으로 떨어졌는데 2주 치고는 그래도 효과가 좋은 편인데 좀 더 치료 기간을 늘려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 작은 LDL이 빨간색 부분이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만 해도 약 먹은 효과처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고지혈증 약을 안 먹고 자꾸 버티고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심지어 돈을 준다고 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스타틴 그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 대신 그 주사 치료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맞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안 먹고 단 2주 만에 어떻게 이제 치료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 또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한 또 한 2, 30분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하고 존투 트레이닝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슬로우 조깅하고 이제 스태퍼 운동을 병행을 해가지고 타이밍, 운동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트릭을 썼는데 올리브 오일 먹는 양을 좀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공복에 이제 20cc 정도 충분히 먹고 음식 먹을 때마다 좀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18시간 정도 공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침을 한 끼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혈당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혈당이 이게 피크를 치지 않게끔 운동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가지고 운동을 한 게 제가 2주 만에 효과를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식이하고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치인데 요거를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은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고지혈증의 가장 강력하고 다빈도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고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도 유발하지만 이제 고지혈증도 악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혈당 스파이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잡아준다고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잘 잡게 되면은 고지혈증도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까지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액 속의 포도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요 140 이상이면은 이제 공복 그 내당능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와 다른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구간들이 많이 생길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쉽고 그다음에 HDL은 떨어지고 LDL은 올라가고 LDL 중에서도 작은 LDL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 식이와 운동을 하면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결국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거저 먹기 하고 존투 운동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거를 하고 공복 혈당도 가급적이면은 90 이하로 유지를 해주면은 훨씬 이제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당뇨를 동시에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이제 혈당 그래프를 측정을 해보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해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생긴다는 문제, 그리고 야간에 지속 긴 기간 동안 공복 혈당이 여전히 높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이라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하고 당뇨가 계속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팔에 부착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15일 동안 이게 사용할 수 있고 15일 동안 5분 간격으로 이렇게 혈당을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점심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결혼식에 가서 제가 뷔페를 좀 먹었는데 메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초밥류랑 그 김밥하고 그 유부초밥 이런 걸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혈당이 피크를 217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와서 진료실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혈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이제 대략 한 네 숟가락에서 한 다섯 숟가락, 반 공기 조금 안 되게 먹는데 그래도 거의 뭐 180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옆으로 좀 이렇게 그래프가 길죠.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면은 그만큼 이제 혈관 데미지가 생기는 거고 인슐린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관염증이 생기는 이 면적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 생기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먹는 이유는 어, 운동을 제가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탄수화물을 좀 챙겨 먹었더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한 반 공기, 한 공기 다 먹잖아요. 그분들도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대부분 이렇게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와 이제 고지혈증의 관계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는데 결국 인슐린 수치는 염증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염증 수치는 결국 혈관에 작용하는 염증을 많이 기여를 하고요. 인슐린 또 저항성이 생겨서 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이제 이 포도당이 남는 포도당이 새로운 지방으로 합성이 되고요. 이 간에서 새로운 지방이 합성되면은 VLDL 콜레스테롤 형태로 이제 중성 지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중성 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HDL 콜레스테롤의 중성 지방이 늘어나고 불안정해지면서 신장에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돼서 이 수치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염증이 잘 조절이 안 되겠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 스몰 덴스 LDL 그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혈관 염증과 반응해서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 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지혈증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긴 그 고지혈증 원인도 혈당 스파이크가 주로 작용을 했고요. 뭐 기타 요인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였고,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겼느냐?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 운동량하고 활동량에 비해서 근력 운동한다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늘려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각 개인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중금속이나 환경 독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몸속에 다른 염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치료는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을 안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고지혈증이 제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였으니까, 어, 혈당 스파이크를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약을 먹어가지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까도 소개시켜 드린 방법이 요 두 가지 거저 먹기하고 존투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저 먹기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탄수화물 양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심에 이렇게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개선을 했고요. 오전에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도 좀 더 탄수화물 조절을 하고 지방하고 잎채소하고 단백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없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140 이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저 먹기 하고 이제 이런 스태퍼 운동이나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140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이제 콜레스테롤이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당을 140 이하로 맞춰주면 좋겠고요. 140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 싶으면은 160으로 조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근육 사용량에 맞게 이제 거저 먹기로 탄수화물 조정을 했고요. 쌀밥은 대략 오전에는 뭐 한두 숟가락 먹었고요. 오후에는 뭐 다섯 숟가락까지,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먹었는데 자기 활동량하고 운동량에 맞춰서 드시는 건데 제 기준으로는 요 정도로 했고요.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하고 존투, 스태퍼 운동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자기 그 혈당 그래프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탄수화물을 맞춰가지고 드시면은 잘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활동량이 많으면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먹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달리기 하시는 이분은 거의 점심에 한 끼를 많이 먹는데 보니까 한 10공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처럼 뭐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달리기를 하루에 뭐 몇십 킬로씩 달리는 분은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량에 맞춰서 충분히 탄수화물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라이프 스타일, 리듬에 맞춰가지고 탄수화물을 결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환자 진료를 보니까 한 두 숟가락, 뭐 네 숟가락 이렇게 먹는 것이지 저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처럼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도 두 공기 먹죠. 두 공기 먹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슬로우 조깅은 요즘처럼 이제 추운 날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스태퍼 요 운동을 이제 강추드립니다. 생각보다 어, 아주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심박수도 아주 잘 나오고요. 존투 심박수까지 충분히 도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0이 존투 심박수인데 이거 한 1500개 정도 하니까 어, 심박수도 한 130 이상으로 금방 올라가고 막판에 했을 때는 어, 거의 한 150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1500개가 어려우시면은 뭐 100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고 이걸 100개씩 나눠서 여러 번 하거나 뭐 2, 300개씩 나눠서 해서 어,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저 먹기 하면서 한 밥 반 공기 정도 먹는데 이거하고 저의 기준으로 맞춰서 운동량을 체크를 하면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한 6종목을 한 3세트 정도 해서 18세트 정도 하면은 이 정도의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데 타이밍은 그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진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밥 먹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밥 먹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이미 혈당이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소화 다 된 다음에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식후에 양치하고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태퍼로는 한 1000개, 근력 운동은 6종목 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제 밥 한 숟가락에 스태퍼를 한 200에서 250개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고요.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운동량하고 탄수화물량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대사량도 차이가 있고 활동 생활 습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한번 맞춰서 해보시고 조금씩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소혈당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 말고 하나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 야간 공복 혈당이 이상하게 100 이상으로 높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공복 혈당이 밤새도록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가 100인데 100 이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른 날에도 살펴보면은 이게 100 이하로 이상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조금 쌓이면서 근육이 늘어야 되는데 내장 지방만 쌓이면서 이렇게 공복 혈당으로 밤 사이에 지방이 조금씩 태워지면서 혈당이 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복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했는데 올리브 오일만 한 20cc 먹고 18시간 공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날이 일요일인데 한 8시 정도에 올리브 오일을 한 2숟가락 먹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 끼를 18시간 공복이 지난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때 밥 먹기 전에 혈당이 95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운동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아예 무탄으로 했어요. 탄수화물을 아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요때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무탄으로 하니까 이렇게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고 오히려 좀 떨어지죠. 그래서 새벽에 83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은 이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제가 취했던 방법인데 18시간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녁에 무탄으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저 먹기를 하고 타이밍에 맞는 운동, 바로 식후에 바로 운동 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은 탄수화물 가장 많이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쉬운 그 식사를 마치고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무탄까지 해주시면은 충분히 혈당 스파이크를 해결할 수 있고 공복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지혈증하고 당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대신 이제 마른 사람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날씬한 분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고지혈증이거나 아니면은 당뇨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쓰면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근육도 너무 많이 빠지고 골밀도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지 되고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할 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런 식이하고 운동은 기본이고요. 다른 중요한 관리 지표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말씀드렸고요. 내장 지방량도 체크를 하고 근육량하고 이 비만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 되고요.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 3.5 이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포프로테인 A 이거 혈전을 유발하는 강력한 아주 나쁜 LDL이거든. 특수한 형태 LDL인데 이게 높은 분이 한 4명에서 1명, 5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비 수치, LDL 표면에 있는 그 동맥경화 유발 물질이죠.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확인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인슐린 수치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거를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도 해결해 주고 금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중에 아포2랑 아포A5, 코큐2 같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치료 전략도 좀 다르게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도 체크하고 요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환경 독소, 중금속하고 과부하 화합물 이것도 요즘에 그 검사해 보면은 자주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동맥경화 상태, 혈관이 얼마나 막히거나 딱딱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치료를 해야지 딸랑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고 스타틴 약 처방해서 해결한다고 몸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해결하는 거저 먹기하고 존투 트레이닝 운동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염증도 관련 염증 수치도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께 치료해 주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영상의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고지혈증 실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